처음에 그냥 감기라고 했어요. 감기로 어떻게 살아 미친다! 아이 깔끔해? 여보, 이거 뭐야? 거기 가습기 살균제라고 써있잖아. (2011년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는 평생 좀처럼 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회진을 딱 도는데 저희 내과계 중환자실에 산부인과 교수님들이 와서 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보는 드문 상황인데다가 다른 산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일이 생겼다. 지훈 씨 아내 역시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산모였습니다. 임신 8개월이 넘어갈 무렵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해왔던 아내. 가만히 있는데도 움직임이 없는데도 호흡은 계속 가빠지는 거죠. 황급히 병원을 찾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 증상이 무슨 증상인지를 모르겠다. 이제 병원 측에서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온 건 지훈 씨 아내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만 17명. 그런데 그중 무려 13명이 묘하게도 산모들이었던 겁니다. 왜 이런지를 모르겠다. 병원에서도 모르시는 걸 저희가 어떻게 감을 잡겠습니까? 계질이다. 누가 독극물을 탄 거 아니냐. 온갖 소문과 추측 속에 기이한 죽음의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산모 7명 중 5명이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차례로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겁니다. 아직 얘기는 못 봤는데 애기 태어난지도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제 손으로 집사람 영상 사진 만들고 왔어요. 장례 다 마치고 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궁금하죠. 뭐 때문에 얘들이 둘이 갔나. 둘 다 똑같은 병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이런 원인 모를 연쇄 사망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홍 교수에게 어린 생명의 죽음은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소화는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저렇게 중환자실에 와서 누워서 대책 없이 어떤 치료에도 반응 없이 하는 경우를 굉장히 소화해서 보기 힘들어요.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만 했죠. 2006년 봄 중환자실의 풍경은 수십 년 경력의 홍 교수마저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비슷한 환자가 그 자리에 한 3명 정도가 또 입원을 하는 거예요. 폐가 전부 다 굉장히 딱딱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중엔 23개월 된 현주 씨의 아이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또래에 비해 건강했다는 아이. 그런데 2주 동안 감기가 안 나서 응급실에 그때 새벽 2시에 갔는데 벌써 이미 폐가 더 이렇게 하얗게 다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감기 때문인 줄 알았던 아이의 기침은 망가진 폐가 내뿜는 절박한 신호였고, 아이와 동일한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이미 여러 죽어나갔던 겁니다. 원인을 못 찾는다고. 10명 중에 6명은 다 자꾸 죽는다고. 숨막히는 고통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작고 여렸던 아이. 결국 아이는 한 달 반 만에 힘겨운 싸움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면서 더 이상의 환자는 생기지 않았고 아이들의 죽음은 조금씩 잊혀갔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봄, 또 그 다음해 봄에도 원인 모를 아이들의 죽음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그 환자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낸 거예요. 이런 환자 있냐고. 서울대학병원에, 연세대학병원에, 삼성병원에 이런 환자 본 적이 있다. 근데 그쪽 환자들도 대책 없이 나빠진다.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다. 답답한 마음에 홍 교수는 전국 병원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티칭 하스피털이니까 교육병원에 있는 분들을 한 50분 정도한테 메일로 보내. 그랬더니 한 80명 정도가 경험했다. 환자들이 한 80명.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발생한다는 걸 알았어요.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서베일런스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80명의 환자가 있다는 의사들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후 산모들에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그제야 이 병이 아이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일부 산모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우려할 상황은 아닌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고라도 하듯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납니다.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 급성 폐질환이 가족 내에서 집단 발병한 사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의료계에선 전염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역학조사를 시작한 질병관리본부. 먼저 환자들의 검사 결과를 종합해 처음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곳이 어딘지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관지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는 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관지 쪽으로 왔기 때문에 더 뭔가 흡입, 공기나 뭔가 들어와서 그러면 이거는 공기 중에 뜨다는 뭐일 수 있다. 호흡기 질환, 봄, 실내, 그리고 산모와 아이들. 원인 불명의 연쇄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사이의 공통점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합니다. 환자분이 가습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다. 사망한 아이들과 산모들 모두 집에서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누구보다도 가습기 청결을 신경 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들과 달리 사용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트에 이거 팔려고 이게 지혈돼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10월 전부터 해서 3월, 4월까지 6개월, 7개월 그 정도 이제 매년 사용을 했어요. 애기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 3년까지 사용했다는 그것은 다름 아닌 가습기 살균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잔인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3, 4, 5, 6월까지 있다가 7월, 8월 이후부터는 없어요. 찬바람 불면서부터. 이 병이 여름부터 사라졌다가 봄에 다시 나타나는 건 겨울에 가습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탓에 그 영향이 다음 해 봄에 나타난 것이며 피해자들이 이제 산모이고 또 영유아 쪽이니까요. 산모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된 건 건강한 환경을 위해 누구보다도 가습기를 자주 오래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 같은 경우는 호흡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애들이 빠르지만 보통 성인보다 빠르지만 엄마는 산모기 때문에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들어마시는 게 많죠. 애기도 굉장히 빠르니까 많죠. 수년간 산모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정말 가습기 살균제였을까?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 면밀한 조사가 진행됐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차비가 47.3으로 나왔습니다. 원인 이상 폐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흡연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0배 정도 나오는데 담배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인과관계를 보일 정도로 이제 발생비가 높은 거니까 거의 뭐 100%죠. 결국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정부는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수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국민들에게는 현재 시중에서 유통 판매 중인 모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린 건강하게 살아요. 가습기 칭.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세상에 출시된 건 1994년.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무려 17년간 시중에는 20개가 넘는 제품이 판매 중이었습니다. 전체의 38% 정도가 가습기를 썼고 그리고 18% 정도가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 이제 890만 명 정도 나와요. 이 중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로 인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빼고 다닐 수는 없어? 왜? 힘들어요. 어머니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숨쉬기 힘들어해서 전기가 끊겼을 때 안 나올 때는 그럴 때는 휴대용 산소통을 써야 되고 만약에 저게 충전이 안 돼 있으면 구급차를 부르는 적도 있었어요. 성준이가 산소통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된 건 태어난 지 14개월 무렵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감기처럼 이거는
콧물 좀 나고 그때가 2004년 2월이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라는 진단에 아이를 입원시킨 후 빨리 건강해지라고 병원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미애 씨. 병원 안에는 집보다 더 건조하잖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가서 썼거든요. 거기서 모르고 전 썼던 거예요. 근데 점점 더 깔아앉고 숨쉬기 힘들어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전 더 열심히 틀어줬죠. 내가 우리 애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배불러. 아이고. 숨을 쉬기 위해 가녀 잇목에 구멍을 뚫어야 했던 탓에 주세요. 해 엄마 주지. 주세요. 울거나 때를 쓸 수도 없었던 아이. 뭐 먹었어 오빠? 고기. 최고. 성진이 고기 먹어요? 10년 만에 막은 거예요, 목을.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산소를 주고 있었는데 수술하고 치료받고 많이 좋아져서 이제 목을 막고 이제 코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제일 걱정인 게 감기 걸렸을 때가 제일 걱정이지. 우리 감기 걸리면 코부터 막히잖아요. 그럼 얘는 코가 막히면 숨을 쉴 데가 없어요. 건강했던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늘 궁금해했지만 막상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미애 씨는 큰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소송도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무슨 뭐를 해. 누구한테 따지겠어. 누구보다 가족을 챙겼기에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지켜주고자 샀던 제품이었습니다. 물장 섞어서 넣으면 좋은 거구나. 그럼 뭐 이제 말 그 자체로 살균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냥. 어머,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나. 인간이 되게 머리가 좋구나. 마트에서 파는 게 사지 말아야 될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팔라고 허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는 애초부터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당연히 가습기를 살균하는 제품이 됐어야지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밀폐된 방에 장시간 뿌려가지고 사람을 살균하는 제품으로 둔갑을 시킨 거죠. 대부분의 살균제는 피부에 닿는 건 괜찮지만 먹으면 위험하다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 들어 마시는 게 먹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입자가 작은 형태의 폐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흡입 독성의 양상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초미세먼지 이하로 보면 거의 나노 사이즈 정도의 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더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가 용이한 거고 폐 손상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 균은 죽여도 사람에게는 해가 없다고 홍보했지만은 그런 물질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살균제는 무조건 인체 흡입이 불가능한 제품을 살균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체 흡입이 가능한 살균제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살균제를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만든 적이 없는 세계 최초의 우리나라 발명품입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당시 판매되었던 제품 중에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한 마크가 찍힌 제품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마크를 발급한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 공산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먼저 마크가 발급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증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제품 중에 세정제라는 품목이 있어요. 업계들이 이거를 살균제가 아니고 세정제로 이제 저희 쪽에 신청을 한 거죠. 업체들이 살균제가 아닌 세정제로 안전 인증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세정제가 아닌 살균제를 왜 세정제로 인증해 준 걸까? 세정제로 신청을 하면 저희는 세정제의 안전 기준에 맞게 시험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세정제로 인증받은 뒤 살균제로 쓰였다는 걸 몰랐던 걸까? 오용이 된 거는 저희가 그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제품을 저희가 다시 시장 조사를 하더라도 세정제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세정제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균의 기능이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범죄 해당이 안 되고 시중에 팔리는 모든 물건을 국가가 관리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속에 유해 물질이 들어갈 수 없게 관리하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우린 유해 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를 찾아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속 원료가 처음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 유해성을 왜 알지 못했던 걸까? 그때 신고할 때 용도가
가습기 관련 용도로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청 당시 용도는 카페트 항균제, 고무, 목재, 섬유의 항균제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뭐 페널티나 뭐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이제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신고하면은 이제 사실상 끝이었거든요. 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정부 입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설계를 못한 무한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돼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국가의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비한 법이라도 어기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환경부 구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는 이런 저희들은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은 관련 법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또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번엔 국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들을 새로이 제정법을 만들어서 통과하자고 뭐 여야가 계속 토론을 해왔고요. 또 정부 여당이 계속 반대 입장을 보여서 공전하고 있었는데 특별법 통과가 되게 목전까지 간 겁니다. 무려 4개의 특별 법안이 동시에 상정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찰나 재경부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뭐라고 거느냐?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법 만들어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러면 환경성 질환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관련법이 없어서 나설 수 없다고 했었던 환경부. 다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정반대로 전부 다 환경성 질환이 많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 1년 전에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완전 코미디. 행정빵점, 사회적인 그런 피해자들 구제하는 프로세스 빵점. 결국 정부는 사건 발생 2년이 다 된 2013년 7월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접수를 시작했던 겁니다. 정부는 신고된 피해자들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문제는 등급을 매겨 1, 2등급에게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지원을 합니다. 구상권은 결국은 이거를 나중에 제조사로부터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3과 4는 현실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건 결국은 소송이거든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1, 2등급만 준다. 폐 손상에만 집중된 등급 판정이 기준에 의문을 품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둘째가 8개월 정도 됐을 때 초음파 아기 장기 부분이 하얗게 보인대요. 얘는 낳아도 못 살 뿐더러 엄마가 큰 결단을 내려야겠다. 그래서 애를 포기를 했어요. 근데 죽었죠, 아기가.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임신을 했지만 또다시 이상이 있었던 겁니다. 또 산부인과에서 이상하다 하시는 거예요. 또 장기 부분이 같은 현상으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한때는 유전일 거라고 생각해봤지만 가족력이 전혀 없었던 데다가 가습기 살균제를 쓰지 않았을 때 태어난 첫째와 막내 아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세은 씨는 떠나보낸 두 아이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아팠던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살균제 성분이 그 폐를 통해 흡수된 다음에 심장으로 이동이 돼서 온 전신으로 간다면 얼마든지 그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죠. 세은 씨가 피해를 인정받고 싶은 이유는 보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동영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제 잘못도 있겠죠. 제 잘못도 있지만 나만의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요. 제가 다음 생에 얘를 만나더라도 엄마가 요 정도 노력은 했다. 엄마가 요 정도까지는 했다. 정말 미안했지만 요 정도는 내가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용서해달라 하는 선인 것 같아요. 아이는 떠났지만 세은 씨는 아직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